옛날 옛적 경상도 월성고을에 이씨 문중의 둘째 아들 춘삼이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15살에 아버지 이감혁의 허리가 굽기 시작하면서부터 춘삼은 속옷비를 잡았습니다. 형 복만이 장에 나가 웃음을 팔고 오는 동안 춘삼은 밭을 갈았고, 형이 마을 색시들 눈웃음을 사는 동안 춘삼은 지붕 이형을 엮었습니다. 해가 10번 바뀌도록 그랬습니다. 25이 된 지금도 그랬습니다. 이감혁은 식구들 앞에서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복만이가 장가만 잘 가면 이 집안이 다시 선다. 그 말 속에 춘삼은 없었습니다. 있어도 그뿐이었지요. 춘삼은 그것이 섭섭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것입니다. 새벽에 눈 뜨면 소여물부터였고 해질녘에 돌아오면 낫을 갈아야 했으니까요. 생김새도 형과 달랐습니다. 복만은 키가 훤하고 이목구비가 뚜렷해서 장에만 나가면 안악들이 한 번씩 뒤를 돌아보는 사내였습니다. 말주변도 좋았지요. 어떤 자리에 앉아도 좌중을 쥐락펴락했고 어떤 사람과 마주해도 두 마디면 웃음을 이끌어냈습니다. 반면 춘삼은 달랐습니다. 넓은 어깨에 두툼한 손마디, 볕에 검게 그을린 얼굴, 납작한 코에 크게 벌어진 입, 그것이 춘삼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어서 장에 나가도 혼자 물건을 들고 돌아왔고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춘삼이는 소 대신 쟁기를 끌어도 되겠어. 형 복만이 웃으면서 그런 말을 할 때 춘삼은 그저 흙 묻은 손을 바지에 쓱 문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만이는 어딜 가도 굶어 죽진 않겠어. 얼굴값이 열맞이기는 되겠구만. 춘삼이는 일꾼이야. 일꾼. 저 손 봐. 저게 사람 손이냐, 소 발굽이냐. 아프지 않았을까요? 아프지 않았을 리 없지요. 그러나 춘삼은 그 아픔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형의 웃음소리가 마당을 채울 때도, 아버지의 칭찬이 복만에게만 향할 때도 춘삼은 그저 솥에 국자를 넣고 느릿느릿 젓는 사내였습니다. 그의 봄이었습니다. 춘삼이 나무짐을 지고 장에서 돌아오던 길에 개울가 버드나무 아래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월성고을에서 나이로는 으뜸이요, 덕으로는 첫째인 장운감이었지요. 70이 넘었어도 눈빛이 맑고 깊어서 마을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찾아오는 어른이었습니다. 춘삼아, 잠깐 앉아라. 춘삼은 나무지게를 내려놓고 노인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느냐? 그냥 삽니다. 논 갈고 소 먹이고. 그것이 사는 것이냐, 버티는 것이냐? 춘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버티는 것과 사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장운감이 천천히 먼 산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의 값은 생김새로 매기는 것이 아니란다. 그러면 무엇으로 매깁니까? 살아보아야 드러나는 법이지. 하루아침에 아는 것이 아니야. 어떻게 살았느냐가 쌓이고 쌓여서야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란다. 춘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도 같았지만 25해 동안 아버지와 형의 그늘에서만 살아온 춘삼에게는 아직 먼 소리였지요. 때가 오면 알게 된다. 사람은 결국 살아온 대로 드러나는 법이니까. 노인이 버드나무 길을 따라 사라졌습니다. 춘삼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바람이 논 사이를 지나가며 보리 냄새를 실어왔고 하늘은 무심하게 파랬습니다. 멀리서 형 복만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보아야 드러나는 법. 그 말이 가슴 한켠에 걸렸습니다. 씨앗처럼, 아주 작은 씨앗처럼. 춘삼은 지게를 다시 짊어지고 일어섰습니다. 소여물을 끓여야 했고 내일은 북쪽 밭을 손봐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감혁이
밥상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고을 건너 진참봉 댁에서 중매 이야기가 들어왔다. 형 복만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참봉 댁이라면 논이 꽤 있지 않습니까? 논 20마지기를 혼수로 딸린다 하더구나. 어머니 식봉댁이 밥을 뜨다 말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런데 영감, 그 처자가 과부라 하지 않았소. 자식도 셋이나 된다 하던데. 이감혁은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지요. 자식이 셋이면 어떻소? 논이 걷겠소? 소가 걷겠소? 논. 20마지기가 굴러 들어오는데 체면이 무슨 소용이야. 복만의 입꼬리가 조금 내려갔지만 아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춘삼은 말없이 밥을 떴지요. 자식 셋 딸린 과부, 그 말이 마음 어딘가에 걸렸지만 자기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이 혼사는 형 복만의 것이었습니다. 아직은 그랬습니다. 이튿날 오진참봉댁 쪽 소문이 더 상세히 들려왔습니다. 과부의 이름은 성년이라 했습니다. 27살에 자식 셋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온 여자였지요. 전 남편 윤도삼은 3년 전 곡식 창고 방화 혐의로 처형당했다고 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도 있었고 그래서 성년이 친정으로 돌아왔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내막은 아무도 몰랐지요. 콜레 날짜를 잡아라. 이달 안으로. 이감혁이 중매쟁이를 재촉했습니다. 영감, 서두르시면 실례가 됩니다. 논 20마지기가 기다리는 법이 없어.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진참봉 딸이 얼굴은 곱다는데 자식이 셋씩이나 자나. 논 20마지기라도 누가 그 살림을 받아가겠어. 윤도삼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다는 소문도 있던데. 그 마지막 말이 춘삼의 귀에도 걸렸습니다.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 그러나 과부의 사연이야 한둘이 아닌 세상이었고 춘삼은 그 이상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형 복만의 일이었으니까요. 복만은 날이 갈수록 안색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 저는 좀 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생각은 무슨 생각이야? 논 20마지기가 어디서 굴러 들어와. 자식이 셋이나 됩니다. 전 남편도 죄인으로 죽었고 죄인이면 어떻소? 논이 죄인이요, 소가 죄인이요. 밤마다 아버지와 형의 다툼이 담장을 넘었지요. 춘삼은 외양간에서 소등을 쓰다듬으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가 느릿하게 여물을 씹는 소리가 더 낫지요. 사람의 다툼보다 소의 숨결이 더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콜레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중매쟁이가 와서 달을 잡고 갔지요. 이감혁은 으쓱했고 형 복만은 말이 없어졌습니다. 식봉댁은 한숨을 쉬면서도 이불을 꿰매기 시작했지요. 복만은 그날부터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입이 내려가고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식봉댁이 복만의 방에서 나오며 춘삼에게 말했지요. 모양새가 영 안 좋은가 보다. 춘삼아, 내가 말 좀 해봐라.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형제가네. 춘삼은 외양간으로 갔습니다. 소여물을 끓이면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달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형이 가기 싫어한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러나 형에게 강요할 수도 없었지요. 저마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 법이니까요. 그러나 집안 전체가 혼례를 향해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형 복만이었습니다. 혼례 전날 밤이 왔습니다. 촛불이 방 안에서 흔들렸고 이감혁은 대청마루에서 기분 좋게 술을 마셨습니다. 식봉댁은 부엌에서 제수를 준비했고 춘삼은 마당에서 멍석을 엮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고 달이 없었지요. 그때였습니다. 형 복만의 방에서 사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춘삼이 고개를 들었지요. 잠시 후 복만이 옷보따리를 어깨에 메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춘삼과 눈이 마주쳤지요. 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대문 쪽으로 걸어갔지요. 발소리를 죽이며 조용히 마치 처음부터 이 집에 없었던 사람처럼 대문이 소리 없이 닫혔습니다. 춘삼은 손에 쥔 짚을 내려다보았지요.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야반도주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이감혁이 복만의 방문을 벌컥 열었을 때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옷보따리가 사라져 있었지요. 바로 그때 진찬봉 댁에서 보낸 가마와 하인이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놈이, 이감혁이 소리를 질렀지만 복만은 없었습니다. 식봉댁이 부엌에서 달려나왔고 하인들은 영문을 모른 채 서 있었지요. 소여물을 끓이다 돌아온 춘삼이 마당에 들어서자 이감혁이 춘삼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지요. 이감혁의 눈에는 분노와 당황함 그리고 조급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논 20맞이기를 놓칠 수 없다는 조급함. 잠시 후 어떤 결심이 스쳤지요. 논 20맞이기가 내 형 하나 값도 안 된다더냐? 그래, 내 놈이라도 가거라. 춘삼은 아버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소여물 양동이를 들고 있었고 손에서 김이 피어올랐지요. 아버지의 눈에는 춘삼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논을 놓치지 않으려는 조급함만 있었습니다. 춘삼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었지요. 제가 가면 됩니까?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어서 가거라. 가마가 기다린다. 소한테 여물은 줬느냐? 식봉댁이 허겁지겁 달려와 복만이 벗어놓고 간 흰 명주 저고리와 검은 갓을 들고 왔습니다. 춘삼아, 이거라도 입어라. 춘삼은 형의 저고리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얀 명주에서 비누향이 났지요. 평생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비누향이었습니다. 어깨는 맞았지만 팔이 형보다 길어 소매가 짧았지요. 검은 갓을 쓰자 그을린 얼굴이 더 까맣게 보였습니다. 식봉댁이 한숨을 쉬었지요. 세상에 갓을 써도 춘삼이는 춘삼이구나.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가마꾼들의 기침소리가 벌써 들려오고 있었으니까요. 춘삼은 집신을 깨웠습니다. 단 한 번 고개를 끄덕이고 대문을 나섰지요. 봄이 뜨거웠지만 바람은 서늘했습니다. 춘삼은 가마를 따라 걸었습니다. 논두렁을 지나고 개울을 건너 진찬봉댁 대문 앞에 섰을 때 다리가 묵직했습니다. 진찬봉이 팔짱을 낀 채 마당에 서 있었지요. 눈빛이 춘삼의 머리끝부터 집신 끝까지 훑쳤습니다. 큰아들이 아니구만. 하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큰아들이 몸이 아파 둘째를 보냈다 합니다. 진찬봉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말이 거짓임을 이미 알고 있는 눈이었지요. 그때 유모 영복이 진찬봉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찬봉 어른, 저 사람 손 좀 보십시오. 진찬봉이 춘삼의 손을 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손바닥 전체를 뒤덮고 있었고 손톱 밑에는 검은 흙이 배어 있었지요. 소여물을 끓이던 손입니다. 춘삼이 낮게 말했습니다. 진찬봉은 한참을 춘삼을 바라보았지요. 춘삼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눈매는 순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지요. 들어오시오. 혼례는 예정대로 올리겠소.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형의 옷을 입은 춘삼과 검은 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은 성년이 마주 앉았지요. 춘삼은 성년의 얼굴을 처음 보았습니다. 쪽머리에 은비녀를 꽂은 갸름한 얼굴, 눈이 깊고 조용했지요. 그러나 그 눈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오래 참아온 사람만이 갖는 단단함이었지요. 혼례상 옆에서 하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형 대신 왔다면서. 저 사람 손 좀 봐. 영락없는 농사꾼인데. 춘삼의 귀에 그 말이 들렸지만
고개를 떨구지 않았습니다. 성년이 춘삼을 올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혼례가 끝나고 해가 기울었습니다. 진참봉이 춘삼을 불렀지요. 한 가지만 묻겠네. 자식 셋 딸린 과부라는 것을 알고도 왔는가? 알고 왔습니다. 형이 안 간다니까 떠밀려온 것 아닌가? 춘삼은 처음으로 진참봉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떠밀려 왔습니다. 하지만 대문을 넘은 것은 제 발이옵니다. 진참봉은 담배를 한 모금 빨고 느릿느릿 말했지요. 좋다. 한 가지만 명심해라. 내 딸을 불쌍하다 여기지 마라. 딸은 불쌍한 아이가 아니니. 춘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의 진짜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요. 신방 문 앞에 서자 다리가 굳었습니다. 평생 여자와 단둘이 방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문을 밀었지요. 촛불 두 자루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사이에 성년이 앉아 있었지요. 운대를 사이에 두고 촛불이 흔들렸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커졌다가 작아졌다 했습니다. 성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춘삼이라는 분이요? 예. 형님 대신 오셨다 들었소. 속상하지 않으시오? 춘삼은 무릎 위에 놓인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두꺼운 투박한 손이었지요. 속상한 것이야 늘 있는 일이라. 다만 왔으니 잘하고 싶습니다. 성년의 눈이 잠깐 꺼졌습니다. 그리고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촛불이 하나 꺼지고 남은 한 자루도 가물거렸지요. 춘삼은 방 한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반쯤 잠이 들었을 때 작은 소리가 들렸지요. 흐느낌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숨죽인 흐느낌. 춘삼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귀는 열려 있었지요. 성년이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죽이면서 마치 울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숨기려는 것처럼 아주 오래 연습한 사람처럼 숨죽이며 울었지요. 훈련된 울음이었습니다. 춘삼은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은 모른 척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그 울음소리가 귓속에 남았습니다. 씨앗처럼. 사흘 뒤 진참봉 댁에서 일을 마치고 이감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성년은 가마에 타고 아이들은 영복과 함께 따라왔지요. 이감혁이 마당에서 성년을 훑어보았습니다. 얼굴은 괜찮구나. 그것이 며느리에게 하는 첫말이었습니다. 식봉댁이 방에 들어와 아이들을 살폈지요. 아이고, 막내는 얼마나 됐소? 3살입니다, 어머니. 막내 봉이가 춘삼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올려다보았습니다. 3살짜리에 눈이 크고 맑지요. 춘삼이 쪼그려 앉아 봉이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이름이 뭐냐? 봉이. 혀가 짧아 봉이가 뽕이로 들렸습니다. 춘삼의 입꼬리가 올라갔지요. 그러나 다른 아이들은 달랐습니다. 8살짜리 첫째 준이는 구석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춘삼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아이의 눈, 무언가를 경계하는 눈이었지요. 그리고 6살짜리 둘째 세봄이는 어머니 뒤에 숨어 고개만 쏙 내밀었습니다. 겁먹은 눈이었지만 호기심이 겁보다 조금 더 컸지요. 춘삼은 억지로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춘삼은 성년에게 물었습니다. 준이가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버지를 많이 닮았소. 윤도삼이 준이는 아버지 손을 제일 좋아했는데 지금 서방님을 보면 아버지 생각이 날 것이요. 닮았소이까. 굳은 살 투성이 손이. 춘삼은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이 닮았다는 것, 그것이 준이에게 아프다는 것을 알았지요. 춘삼은 그 마음을 건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다리기로 했지요. 사람의 값은 살아보아야 드러나는 법이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잠결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지요. 성년의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문이 한 뼘 열려 있었지요. 춘삼은 문을 밀었습니다. 달빛 아래 마당에 성년이 있었지요. 담벼락에 등을 기대고 서서 무언가를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낡은 천주머니였지요. 성년은 그것을 가슴에 꼭 안은 채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삐걱 소리가 났지요. 준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준이가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성년을 보더니 말없이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지요. 성년이 준이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이 달빛 아래서 오래 그렇게 있었지요. 춘삼은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주머니가 무엇인지, 저 두 사람이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었지요. 이 집안에는 자신이 아직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낮에 춘삼이 논에 나가 있는 동안 영복이 성년의 방에 들어갔지요. 두 사람 사이에서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저녁에 춘삼이 돌아오자 영복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서방님, 아가씨가 드릴 말씀이 있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였습니다. 성년이 촛불 앞에 앉아 있었지요. 무릎 위에 그 낡은 주머니를 올려놓고 서방님, 제 사연을 들으시겠소? 듣겠습니다. 성년이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지아비 윤도삼은 3년 전에 죽었소. 방화 죄인으로 처형당했습니다. 춘삼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방화라 함은 마을 좌수 최가의 곡식 창고에 불이 난 것이요. 그 죄를 지아비에게 씌운 것이지요. 지아비는 최자수가 세금으로 거둔 곡식을 착복한다는 것을 알고 고발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최자수가 먼저 움직였소. 자기 창고에 스스로 불을 지르고 지아비를 범인으로 몰았지요. 춘삼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찔했습니다. 최자수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지아비의 혈서가 이 안에 있습니다. 성년이 주머니를 내밀었지요. 잠든 준이에게서 조심스레 꺼내온 것이었습니다. 춘삼이 받아 열어보니 접힌 한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먹으로 쓰인 글자들이 번져 있었고 붉은 지문이 찍혀 있었지요. 최자수가 직접 창고에 불을 질렀다. 내가 그것을 보았다. 윤도삼의 혈서였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드러나면 최자수는 끝이요. 그래서 지금도 저를 찾고 있어. 제가 이곳으로 시집 온 것도 더 먼 곳으로 피하기 위함이었지요. 춘삼은 혈서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이 주머니가 도련이 것이요? 성년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예. 지아비가 끌려가던 날 아침에 준이에게 직접 쥐어준 것이요. 준이는 무엇이 들었는지 모르지요. 아버지의 유품이라 생각하고 항상 품에 넣고 다닙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지요. 성년이 이었습니다. 서방님, 그날의 일이 눈에 선합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지요. 먼 곳을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포졸 4명이 윤도삼의 집 대문을 두드렸지요. 윤도삼이 나와 문을 열었을 때 포졸들이 그를 에워쌌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막 잠에서 깨어 그 소리를 들었지요. 성년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윤도삼 창고 방화제로 관하로 동행해 오시오. 윤도삼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포졸들의 눈을 보고 이미 알았던 것이지요. 최자수가 움직였다는 것을. 제가 달려나왔습니다. 성년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윤도삼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단단했지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품에서 낡은 천주머니를 꺼냈지요. 5살짜리 준이가 잠결에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윤도삼이 쪼그려 앉아 준이를 끌어안았지요. 성년이 잠깐 말을 멈추었다가 이었습니다. 준아, 아버지 어디가? 아버지가 잠깐 다녀와야 한다. 이것 받아라. 주머니를 준이의 작은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절대 잃어버리지 마라. 때가 되면 세상이 알게 될 것이란다. 준이는 영문도 모른 채 주머니를 두 손으로 꼭 쥐었지요. 윤도삼이 일어서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아이들 잘 부탁하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성년이 눈을 감았습니다. 포졸들에 끌려 골목으로 사라지는 윤도삼의 등. 5살 준이가 아버지가 사라진 골목을 향해 달려가다 제가 붙잡았지요. 아이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흘렀습니다. 성년이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방 안이 한참 조용했지요. 그러면 2가지 중 하나를 택해야 하오. 성년이 춘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나는 이 사실을 아버님께 알리고 혼사를 없던 일로 하는 것. 다른 하나는 모른 척하는 것이요. 춘삼은 혈서가 든 주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흐릿한 붉은 지문. 윤도삼이 끌려가기 전 5살 아이의 손에 쥐어준 것. 사흘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성년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춘삼은 방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지요. 분노가 치밀어야 할 텐데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켠이 묵직해졌지요. 억울하게 죽은 지아비, 3년을 피해 다닌 여자, 그리고 아버지가 사라진 골목을 향해 달려가다 붙잡힌 5살 아이. 그 아이는 주머니를 품에 넣고 자고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지요. 나흘째 되는 저녁이었습니다. 영복이 마당에서 춘삼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영복이 마당에서 춘삼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서방님, 사흘이 됐소. 춘삼은 손을 씻으며 하늘을 잠깐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없는 저녁 하늘이었지요. 사흘을 생각하겠다 했는데 마음이 이미 정해진 것 같습니다. 영복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면 알리겠다는 말이요? 아닙니다. 모른 척이 아니라 알고도 함께 있겠다 하려 합니다. 비밀을 아는 채로 이 집에 남겠다는 것이지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소. 영복은 춘삼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진심이요? 소여물을 끓이는 사람이 거짓말을 잘하겠습니까? 영복이 부음을 터뜨렸습니다. 코를 훌쩍이면서 그날 밤 춘삼은 성년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의 사정을 알겠습니다. 아가씨와 아이들을 지키겠습니다. 성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토록 단단하던 그 눈이 입술이 떨렸고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성년은 울지 않았지요.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아가씨를 불쌍하다 여기지 않겠소. 대문을 넘은 것이 제 발이었듯이 이 방에 남는 것도 제 뜻이니까요. 춘삼의 목소리는 투박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성년의 입꼬리가 올라갔지요. 이번에는 미세하게가 아니라 확실하게. 그 말 꼭 기억하겠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성년이 있었다는 것이었지요. 춘삼은 새벽에 일어나 논에 물을 대고 소염물을 끓이고 나물을 해왔습니다. 성년은 앉은 자리에서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고 삼배를 짰지요. 솜씨가 빨라 식봉대기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이감역은 달랐습니다. 자식 셋 데리고 온 주제에 밥은 많이도 먹는구나. 밥상 앞에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춘삼의 숟가락이 멈추었습니다. 아버지, 닥치시오. 내 놈이 데려온 년이니 내 놈이 먹여 살려라. 성년은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지요. 그날 밤 방으로 돌아오자 춘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예상했던 일이니까요.
성녀는 담담했지만 촛불 아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춘삼은 그것을 보았지요. 못 본 척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지요. 세봄이가 먼저였습니다. 6살짜리는 춘삼을 따라다니며 논에 놀러 가겠다 졸랐지요. 결국 논두렁에서 진흙탕에 빠져 치마가 온통 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울려다가 춘삼의 표정을 보고 멈추었지요. 잘 빠졌다. 칭찬이에요? 논 흙은 좋은 흙이야. 발에 좋다. 세봄이가 눈물을 훔치고 씩 웃었습니다. 봉이는 며칠 사이에 춘삼의 등에 붙어버렸지요. 저녁에 돌아오면 달려나와 바지가랑이를 잡고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춘삼은 그 말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쪼그려 앉아 봉이를 내려다보았지요. 봉이가 또 말했습니다. 아버지. 춘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왔지요. 봉이를 번쩍 들어 등에 업었습니다. 높아요, 높아. 성년이 마루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지요. 입술이 달렸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준이는 여전히 달랐습니다. 춘삼이 다가오면 자리를 피했고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고 돌아서 버렸지요. 그러나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준이가 항상 소매 속에 무언가를 품고 있었지요.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아버지에게 받은 그 주머니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이가 마당 구석에서 주머니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그것을 오래 바라보다가 가슴에 끌어안았지요. 춘삼은 그 모습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8살짜리의 등이 참으로 작았지요. 아버지가 없는 아이의 등이었습니다. 춘삼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건드리지 않기로 했지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춘삼은 성년과 밤마다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올 보리값이 어떻겠소? 장에서 들어보니 북쪽 고을에 비가 잦다 합니다. 팔지 마시오. 지금은 비가 너무 잦으면 뿌리가 썩어보리가 귀해지지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파시오. 값이 급히 오를 것이요. 그런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농서를 읽었소. 친정에 있는 동안 아버지 서재의 책을 다 읽었지요. 춘삼은 성년의 말을 따랐습니다. 보리를 기다렸다가 팔았더니 보름 뒤 값이 2배로 뛰었지요. 이감혁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춘삼이 이놈이 장사를 할 줄 알았더냐? 춘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년이 작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충분했지요. 목화 씨앗을 처음 심던 날이었지요. 이른 아침 밭에서 성년이 씨앗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물을 줄이시오. 뿌리가 깊이 내려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잎을 솎아야 합니다. 열매의 양분이 가도록. 춘삼은 성년의 쪽지를 품에 넣고 다니며 하나하나 따랐지요. 세봄이가 옆에서 졸졸 따라다니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왜 잎을 떼어내요? 아프잖아요. 잎을 솎아줘야 나머지가 더 잘 자란단다. 왜요? 한 포기가 다 먹으면 다른 포기가 못 먹으니까. 세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도 밥 조금 먹어야겠다. 준이 오빠가 더 먹게 해. 춘삼이 웃었지요. 너는 많이 먹어도 된다. 왜요? 내가 솎아낼 이파리가 아니니까. 세봄이가 겸연쩍었지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성년을 닮아 있었지요. 장터에서 비담배를 사온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의 동생이었지요. 춘삼에게 흥정을 제안했습니다. 박씨, 이 비단을 사겠소. 싸게 드리리다. 비단은 이 고을에서 포목보다 안 나갑니다. 그래도 비단이 귀한 물건 아니요. 귀한 것이 쓸 곳이 없으면 소용없지요. 포목 15필로 바꾸시오. 그것이 이문이 남습니다. 장사꾼이 눈을 동그랗게 떴지요.
그것을 어떻게 아시오? 아내가 압니다. 장사꾼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씨 부인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만. 그 말이 장터에 퍼졌지요. 이가멱된 며느리가 글도 알고 살림도 야무지다고.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하나 둘 달리 보기 시작했습니다.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지요. 하늘이 한 달째 파랗기만 했고 마을 논이 하나 둘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춘삼은 매일 새벽부터 양동이를 들고 개울을 오갔지요. 한 양동이, 두 양동이, 30 양동이. 등이 젖었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없겠소. 논 위쪽 산비탈에 너럭바위가 있지 않소? 그 아래 샘이 있을 수 있어요. 농서에 너럭바위 아래 점토층이 물을 가두어 샘이 된다 했소. 파보시오. 다음 날 새벽 춘삼은 산비탈로 올라갔습니다. 너럭바위 아래를 파기 시작했지요. 한 자, 두 자, 네 자. 물이 보글보글 솟아올랐습니다. 마을 전체에 삽시간에 소문이 퍼졌지요. 춘삼이가 샘을 찾았대. 춘삼은 물길을 열어 이웃 논에도 물을 대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연거푸 허리를 굽혔지요. 춘삼아, 고맙다. 자네 아니었으면 오래 굶어 죽을 뻔했네. 장운감이 지팡이를 짚고 와서 춘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춘삼아, 내가 전에 말했지. 사람값은 살아보아야 드러나는 것이라고. 춘삼은 눈이 뜨거워졌지만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신했지요. 평생 처음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렵 어두운 기색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낯선 사내가 눈에 띄었습니다. 장터에서 성년에 대해 묻고 다닌다는 소문이었지요. 영복이 달려와 춘삼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최자수 쪽 사람인 것 같습니다. 철문이라는 자가 장터에서 아가씨 거처를 캐묻고 있다 합니다. 춘삼은 눈을 감았습니다. 올 것이 오고 있었지요. 아직은 탐문하는 것 같습니다. 서두르면 안 됩니다. 성년이 춘삼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두렵지 않으시오? 두렵지 않다 하면 거짓말이지요. 그러나 두려운 것과 피하는 것은 다릅니다. 성년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지요. 지아비도 그런 눈을 하고 있었소. 두렵지만 피하지 않는 눈.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성년의 제안으로 봄에 심은 목화가 하얀 솜을 터뜨리고 있었지요. 보리보다 이문이 3배라는 성년의 말을 믿고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밭에 나갔습니다. 물을 대고 벌레를 잡고 가지를 솎아주며 이제 그 결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지요. 춘삼이 목화가지 하나를 꺾어와 성년에게 건넸습니다. 아가씨, 이것 보시오. 성년은 하얀 솜을 손가락으로 만졌습니다. 눈이 따뜻해졌지요. 보드랍군요. 이 솜에서 햇볕 냄새가 나오. 서방님이 매일 새벽부터 밭에 나간 냄새. 춘삼은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구경을 왔지요. 세상에 목화가 이렇게 많이 폈어. 내년에는 나도 좀 심어야겠는데. 춘삼아, 가르쳐 줄 수 있겠나? 춘삼은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어깨를 펴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도 예전보다 한 뼘쯤 커져 있었지요. 진참봉 댁에서 추수감사잔치가 열렸습니다. 진참봉이 마을 유지들 앞에서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내 사위 이춘삼에게 논 7 맞이기를 더 맡기기로 했소. 샘을 찾아 마을을 살렸고 목화로 살림을 일으켰으니 믿을만하오. 마을 유지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달이 밝았고 논에 비친 달빛이 은빛으로 일렁이었지요. 춘삼은 성년 곁에서 걸었습니다. 아가씨, 예. 오늘 같은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에게 내 놈이라도 가거라는 소리를 듣던 놈이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을 줄은. 성년이 웃었습니다. 서방님이 받을 만한 박수였소. 달빛 아래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논두렁에 퍼져나갔지요. 이것이 가짜 승리였다는 것을 두 사람은 아직 몰랐습니다. 준이와 장작을 함께 패던 날도 있었습니다. 준이가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걸어왔지요. 저도 패도 됩니까? 춘삼은 도끼를 내밀었습니다. 준이가 힘껏 내리쳤지만 도끼가 박혀버렸지요. 둘이 함께 당겨 빼냈습니다. 장작이 쪼개졌지요. 잘했다. 단 두 글자였습니다. 그러나 준이가 고개를 돌려 춘삼을 올려다 보았지요. 뭔가를 재보는 눈이었습니다. 아직 경계가 남아 있었지만 처음으로 그 눈에 따뜻한 것이 스쳤지요. 그날 밤 성년이 말했습니다. 서방님, 준이가 마음을 조금 열고 있어. 알고 있습니다. 급하게 당기지 마시오. 그 아이는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 아이요. 그러나 상처받으면 더 깊이 다치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방님. 성년이 말을 잠깐 멈추었다가 이었지요. 감사합니다. 무엇이요? 아이들을 그렇게 대해주는 것이요. 억지로 아버지라 부르게 하지도 않고 밀어붙이지도 않고 기다려주는 것이요. 춘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지요. 이 집에 온 지 반년이 지났고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지금 이 순간 처음으로 뭔가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지요. 방 안이 따뜻했습니다. 잔치가 끝나던 그날 밤 월성고을에서 한참 떨어진 주막 구석에서 최자수가 철문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철문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예. 월성 이가명 며느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식 새놈도 데리고 있고요. 최자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여자가 무언가 갖고 있을 것이야. 윤도삼이 죽기 전에 반드시 뭔가를 남겼을 것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자수가 천천히 술잔을 내려놓았지요. 직접 가야겠소. 철문의 눈이 커졌습니다. 직접 말이 옵니까? 부드럽게 말하면 내놓겠지. 내놓지 않으면. 최자수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이 말을 대신했지요. 철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막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지요. 며칠 뒤였습니다. 춘삼이 논에 나가 있던 오후였지요. 마당에는 성년과 아이들만 있었습니다. 새봄이가 마루에서 바느질 흉내를 내고 있었고 봉이가 마당에서 흙을 파고 있었지요. 준이는 마당 구석에 앉아 주머니를 품에서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이 열렸지요. 영복이 마당에 있다가 굳었습니다. 들어서는 사람은 마을 좌수 최가였지요. 두꺼운 도포에 관리를 쓴 쉰대 사내, 눈이 차가웠습니다. 진참봉댁 딸이 여기 있다 들었소. 성년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지요. 준이가 주머니를 소매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최자수가 성년을 보더니 씩 웃었습니다. 윤도삼의 처구만. 오래간만이요. 무슨 일이십니까? 성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요. 오래 묵은 일이 있어서 왔소. 윤도삼이 죽기 전에 뭔가 남기지 않았소. 편지든 뭐든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요. 최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방 쪽을 흘끔 바라보았지요. 그 눈이 아이들에게 향했습니다. 봉이가 겁을 먹고 성년 뒤로 숨었지요. 새봄이도 바느질감을 내려놓고 성년 곁에 붙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준이었습니다. 8살짜리가 최자수 앞에 딱 서 있었지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이치고는 눈빛이 너무 단단했지요. 최자수가 준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지요. 윤도삼 아들이구만. 닮았어. 비키십시오. 허허. 아비를 닮아 겁이 없구나. 최자수가 몸을 낮추어 주니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아이야, 내 아비도 그러다 죽었단다. 겁 없이 나섰다가 죽었지. 성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았지요. 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랫입술을 꽉 깨물고 최자수를 바라보았지요. 최자수가 일어서며 성년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겠소. 그러나 다음에는 좋게 오지 않을 것이오. 그 물건 찾아두시오. 내놓으면 살려주겠소. 내놓지 않으면. 최자수가 말끝을 흐렸지요. 그리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마당에 침묵이 내렸습니다. 봉이가 성년의 치마를 잡고 울었지요. 세봄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성년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성년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눈을 감았지요. 준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최자수가 사라진 대문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소매 안에 손을 넣어 주머니를 꼭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끌려가던 날 새벽이 떠올랐지요. 포졸들의 에워싸이면서도 흔들리지 않던 아버지의 눈. 겁없이 나섰다가 죽었지. 그 말이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저녁에 춘삼이 논에서 돌아왔습니다. 영복에게 낮의 일을 전해 듣자 춘삼의 얼굴이 굳었지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년이 아이들을 재우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밑이 붉어 있었지요. 들었소? 예. 아이들 앞에서 춘삼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요. 괜찮습니다. 성년이 말했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춘삼이 조용히 말했지요. 성년이 그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춘삼의 눈에 처음으로 불꽃 같은 것이 스쳤지요. 분노였습니다. 조용하고 깊은 분노. 최자수가 다시 올 것입니다. 이번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소. 어떻게 하려 하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있어. 성년은 춘삼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투박한 사내가 지금 무언가를 결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요. 서방님, 예. 혼자 하려 하지 마시오. 제가 머리가 되겠소. 같이 합시다. 춘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했지요. 촛불이 2번 꺼지도록. 그러나 두 사람이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최자수는 이미 2번째 술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장터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감혁댁 며느리가 윤도삼의 처인데 그 방화 사건에 얽혀 있다 하더군. 아니,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거야? 불쌍한 춘삼이 그 여자한테 속은 거 아니야?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지요. 춘삼을 볼 때마다 동정의 눈빛이 섞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최자수가 이감혁을 찾아왔습니다. 저녁 무렵 외양간에서 소여물을 끓이던 춘삼은 대청마루에서 낯선 목소리를 들었지요. 영감, 그 며느리 말이요. 윤도삼의 처였다 하지요. 그 방화 사건이 아직 깔끔히 마무리되지 않았소. 혹시 그 여자가 뭔가 들고 있지 않겠소? 내보내는 것이 어떻겠소? 이감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지요. 천천히 생각해 보겠소. 최자수가 일어나며 웃었습니다. 눈은 웃지 않았지요. 서두르시오, 영감. 저 여자가 이 집에 있으면 영감 댁도 복잡해질 것이오. 최자수가 떠난 뒤 이감혁은 대청마루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춘삼은 성년에게 말했지요. 최자수가 아버지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년이 눈을 감았습니다. 3번째 수가 올 것이요. 가장 강한 것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맞겠소. 성년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나 가슴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최자수의 3번째 수가 무엇인지, 그것이
이 집을 완전히 뒤엎을 만한 것임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사흘 뒤였습니다. 새벽이 밝기도 전에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포졸이었습니다. 3명이 대문 앞에 서 있었지요. 춘삼이 나가자 포졸이 말했습니다. 이춘삼, 세금 곡식 횡령 혐의로 관아에 동행해 주시오. 춘삼은 영문을 몰랐습니다. 세금 곡식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요? 어젯밤 누군가가 월성 관아의 세금 창고에서 곡식 5가마를 훔쳐 이씨 댁 논두렁에 묻어뒀다는 신고가 들어왔소. 논두렁을 파보니 나왔습니다. 춘삼의 눈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졌지요. 최자수였습니다. 분명히 최자수가 한 짓이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이요. 그것은 관아에서 따지시오. 성년이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요. 봉이가 성년 뒤에서 춘삼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봄이가 성년의 손을 꼭 잡았지요. 이감혁이 대청마루에서 일어서며 포졸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요? 내 아들이 왜? 영감, 증거가 나왔습니다. 논두렁에서 관아 도장이 찍힌 곡식 가마가 나왔으니 일단 데려가야 합니다. 이감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지요. 식봉댁이 부엌에서 달려나와 울었습니다. 춘삼아, 이게 무슨 일이냐? 춘삼은 포졸에게 끌리면서 성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년의 눈이 떨렸지요. 그러나 그 눈 안에서 무언가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버티세요. 그 말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춘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지요. 대문이 닫혔습니다. 성년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당이 고요했지요. 봉이가 성년의 치마를 잡고 울었습니다. 새봄이가 소리 없이 눈물을 닦았지요. 준이가 성년 옆에 왔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지요. 어머니. 성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춘삼 아저씨 돌아오지요? 성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지요. 그래, 돌아온단다. 이감혁이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성년 앞에 섰지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최자수 짓이냐? 성년이 이감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예, 아버님. 이감혁의 눈이 흔들렸지요. 처음으로 성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안에 뭔가가 움직이는 것 같았지요. 내가 어리석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식봉댁이 성년에게 다가왔습니다. 며느리,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방법이 있느냐? 성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지요. 어머니. 그날 밤 성년은 붓을 잡았습니다. 먹을 갈고 한지를 펴고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썼지요. 윤도삼의 죽음, 최자수의 방화, 3년 동안 피해 다닌 사연, 춘삼의 억울한 누명.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소인의 지아비는 죄인으로 죽었사오나 그 죄는 지아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인의 지아비가 이 고을의 억울함을 알고 있었기에 목숨을 잃었고 그 억울함이 이제 소인의 서방님에게 옮겨왔습니다. 굽어 살펴주소서.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영복이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증거가 있어야 하오. 호소장 하나로는 부족할 것이오. 알고 있어. 성년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이 고을 현감이 장날에 백성들의 호소를 직접 듣는다 했소. 내일 장날입니다. 그러나 서방님이 옥에 계시니 누가 호소를 하겠소? 성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준이가 있어. 영복의 눈이 거졌지요. 아가씨, 설마 아이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오? 진참봉 어른께 연락하겠소. 그리고 성년이 준이의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이가 잠들어 있었지요.
소매 안에 주머니를 품은 채로 그 아이가 결정해야 하오. 제가 강요할 수 없소. 그날 밤이 깊었습니다. 성년이 준이의 방에 들어갔지요. 잠든 아이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윤도삼을 닮은 눈매 잠결에도 주머니를 꼭 쥐고 있는 작은 손. 성년이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준아. 준이가 눈을 떴습니다. 자지 않았던 것이지요. 두 사람이 마주 보았습니다. 다 들었어요. 춘삼 아저씨가 잡혀갔잖아요. 저한테 부탁하시려는 거죠. 성년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준이가 소매에서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이거 지키라 했는데, 지키려고 3년 동안 가지고 다녔는데, 준이가 주머니를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저 알아요. 아버지가 왜 이걸 저한테 줬는지. 때가 되면 세상이 알게 될 거란다 했잖아요. 성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때가 됐어요. 그래, 준아. 때가 됐단다. 준이는 한참을 주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끌려가던 새벽 아침, 차가운 마당에서 작은 손에 쥐어주던 그 손. 그 손이 떠올랐지요. 그러면 제가 직접 가겠어요. 제가 갖고 있던 거니까 제가 드려야 해요. 성년이 준이를 안았습니다. 준이도 어머니를 안았지요. 긴 밤이었습니다. 옥이었습니다. 돌담 아래 작은 방. 창살 너머로 새벽빛이 스며들었지요. 춘삼은 등을 벽에 기댄 채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분하지 않았을까요? 분했습니다. 그러나 놀랍지는 않았지요. 최자수가 마지막 수를 쓴다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감하고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성년이었습니다. 자신이 없는 사이 최자수가 다시 찾아가면 어떻게 될지. 아이들이 무서워할 것이었지요. 봉이가 울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새봄이가 성년 옆에 붙어 있을 것이었지요. 그리고 준이. 그 아이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최자수 앞에 딱 서서 물러서지 않던 8살짜리의 눈. 아버지를 빼앗긴 아이가 이제 또 무서운 경험을 하고 있었지요. 춘삼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살아보아야 드러나는 법이란다. 장훈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옥간에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인지. 여기서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었지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그때 영복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방님, 창살 너머였습니다. 영복이 와 있었지요. 그리고 영복 뒤에 작은 그림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준이었습니다. 조그만 손에 낡은 주머니를 꼭 쥐고 있었지요. 준이야. 춘삼이 창살에 손을 댔습니다. 준이가 가까이 왔습니다. 창살 사이로 춘삼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8살짜리의 눈이 젖어 있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왜 왔냐? 드릴 게 있어서요. 준이가 주머니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어젯밤에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왜 저한테 줬는지. 창살 너머 춘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저씨, 저 기억나요? 아버지가 끌려가던 날 새벽에 이걸 제 손에 쥐어줬어요. 그때 5살이었는데도 기억나요. 아버지 손이 차가웠거든요. 춘삼의 눈에 무언가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때가 되면 세상이 알게 될 거란다 했어요. 저는 3년 동안 이거 지켰어요. 잘 때도 품고 잤어요. 근데 아저씨, 준이가 주머니를 창살 사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때가 된 것 같아요. 춘삼이 주머니를 받았습니다. 굳은 살 투성이의 투박한 손이 처음으로 떨렸지요. 아저씨가 쓰세요. 아버지 누명 벗길 수 있다면서요. 춘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요. 평생 남 앞에서 눈물을 흘린 적이 없는 사내였습니다. 그런데 8살짜리 아이 앞에서 눈물이 났지요.
춘삼 아저씨가 울어요. 준이가 멈칫하며 말했습니다. 울어도 된다. 가끔은 울어도 된단다. 영복이 뒤에서 코를 풀었지요. 춘삼이 눈물을 닦고 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잘 알았다. 아저씨, 이기는 거예요? 이긴다. 약속이에요? 약속이다. 준이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성년을 닮았지요. 그러나 눈매는 윤도삼을 닮았다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아이 안에 있었지요. 영복이 춘삼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진참봉 어른이 오늘 장날에 현감 앞에 직접 증언하겠다 하십니다. 아가씨 호소장도 준비됐습니다. 오늘 장날이요? 예. 이 고을 현감이 장날에 백성들의 호소를 받습니다. 아가씨가 진참봉 어른과 함께 다녀오실 것이요. 춘삼은 주머니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 어른께 전해주십시오. 영복은 코를 훌쩍이며 준이의 손을 잡았지요. 가자, 준아. 준이가 일어서다 멈추었습니다. 창살 너머 춘삼을 바라보았지요. 아저씨. 예. 아버지 누명 꼭 벗겨줘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춘삼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말없이 힘껏. 장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진참봉이 월성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짙은 남색 두루마기에 등이 고닫고 눈빛이 단단했지요. 성년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장터 한가운데 현감의 호소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지요. 30줄에 접어든 젊은 현감이었습니다. 눈이 부리부리하고 수염이 단정했지요. 장날마다 장터에 나와 백성들의 호소를 직접 듣는다 하여 마을 사람들이 좋은 현감이라 했습니다. 최자수도 팔짱을 끼고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장터에 진참봉이 나타난 것을 보고 눈이 가늘어졌지요. 진참봉이 현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 진참봉, 현감 나리께 증언드립니다. 장터 사람들이 술렁였지요. 진참봉이 직접 나온 것이었습니다. 진참봉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의 전 사위 윤도삼이 3년 전 방화죄인으로 처형된 것은 사실이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억울한 누명이었소. 최자수가 세금 곡식을 착복하다 들킬까봐 스스로 창고에 불을 지르고 윤도삼에게 죄를 씌운 것이요.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바람소리만 들렸지요. 현감이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어? 진참봉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윤도삼이 죽기 전 아들에게 남긴 혈서가 있어. 성년이 앞으로 나와 호소장과 함께 주머니를 올렸습니다. 현감이 혈서를 펼쳤지요.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최자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리, 이것은 죽은 자가 쓴 종이 한 장일 뿐이요. 죽은 자가 산 자를 고발할 수 있습니까? 억지를 부리는 것이요. 현감이 최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최자수, 그렇다면 물어봐도 되겠소? 화재가 난 그날 밤 자수는 어디 있었소? 최자수의 어깨가 굳었지요. 집에 있었소. 집에서 창고까지 걸으면 얼마나 걸리요? 30분쯤 되지요. 현감이 서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리가 뒤에서 두꺼운 책자를 가져왔지요. 관아 등록이요. 3년 전 화재 당시 기록이요. 현감이 직접 그것을 펼쳤습니다. 화재가 난 밤 인근 주막의 주인이 최 씨 쪽 불빛을 먼저 목격했다. 적혀 있소. 창고가 불타기 시작한 시각과 그 불빛이 목격된 시각의 차이가 30분이요. 장터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최자수가 입을 열었다 닫았지요. 그때 철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스스로 무릎을 꿇었지요. 날이 소인이 아랠 것이 있사옵니다. 최자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소인은 최자수의 명으로 이씨댁 며느리를 탐문하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밤에는 최자수의 지시로 관창 창고에서 곡식을 꺼내
이시댁 논두렁에 묻었습니다. 이춘삼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함이었지요. 장터가 순식간에 들끓었습니다. 최자수가 방화범이었어. 윤도삼이 억울하게 죽은 거야. 춘삼이가 누명 쓴 거잖아. 현감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조용히 하라. 장터가 잠잠해졌지요. 최자수, 방화 혐의, 세금 착복, 무고한 백성을 죽음으로 몬 죄, 그리고 또 다른 무고. 지금 당장 관하로 오시오. 최자수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달아나려 했지만 포졸들이 이미 양쪽에 서 있었지요. 이놈들이 감히 포졸이 앞을 막았습니다. 최자수 저항하면 더 큰 죄가 되어 최자수의 기세가 꺾였습니다. 평생 권세를 누리던 사람의 눈에 처음으로 공포가 찼지요. 장터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아무도 최자수 편에 서지 않았지요. 포졸이 최자수를 에워싸고 걸어갔습니다. 그때 장훈감이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최자수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말했지요. 윤도삼 씨, 이제 들으시겠소? 최자수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포졸들과 함께 사라졌지요. 장터가 다시 술렁이었습니다. 윤도삼이 억울하게 죽었다. 3년 만에 누명이 벗겨지는 거야. 성년이 현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요. 진참봉이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현감이 성년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윤도삼의 처에게 전하시오. 이 고을에서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다고. 사흘 뒤 관아에서 공식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최자수의 방화와 세금 착복이 확인되었고 윤도삼의 누명은 공식으로 벗겨졌습니다. 춘삼의 억울한 누명도 함께 풀렸지요. 최자수는 착복한 세금과 무고의 죄를 함께 물어 처벌받았습니다. 3년 동안 쌓아온 권세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지요. 춘삼이 옥에서 나왔습니다. 대문 앞에 성년이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옆에 있었지요. 봉이가 제일 먼저 달려나왔습니다. 아버지, 춘삼이 봉이를 번쩍 들었습니다. 세봄이도 달려와 춘삼의 허리를 끌어안았지요. 아저씨, 준이는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이전처럼 경계하는 눈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뭔가를 재보는 눈이었습니다. 춘삼이 아이들을 내려놓고 준이에게 다가갔지요. 준아, 준이가 쳐다보았습니다. 약속 지켰다. 준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랫입술을 깨물었지요. 아버지 누명 벗겼어요? 벗겼다. 그 한마디에 준이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으로 소리를 내어 울었지요. 아이답게 참지 않고 그동안 참아온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춘삼이 준이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준이도 춘삼의 어깨를 꼭 잡았지요. 성년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요. 이감혁이 마당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렴이 떨렸지요.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놈이 아비보다 낫구나.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식봉댁이 들었지요. 식봉댁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진참봉이 찾아왔습니다. 성년이 마당에 나가 아버지 앞에 섰지요. 진참봉은 딸을 오래 바라보다가 안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지요. 성년아, 고생했다.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영복이 뒤에서 코를 풀며 울었습니다. 저녁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이감혁과 식봉댁, 진참봉과 영복, 춘삼과 성년, 그리고 세 아이들이 둘러앉았지요. 봉이가 춘삼 옆에 붙어 앉아 밥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준이가 이번에는 멀찍이 앉지 않았지요. 춘삼 옆자리를 먼저 골라 앉았습니다. 이거 먹어요. 달걀을 춘삼 쪽으로 밀었지요. 내가 먹어라. 괜찮아요. 어른이 먼저요.
식봉댁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이감혁은 헛기침을 하며 밥그릇을 들었지요. 새봄이가 개구리 이야기를 꺼냈고 봉이가 알아듣기 힘든 말로 무언가를 보탰습니다. 영복이 큰 소리로 웃었고 진찬봉이 손자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춘삼은 밥상을 둘러보았습니다. 소리와 웃음과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가득한 이 밥상. 25해 동안 아버지와 형의 그늘에서 살면서 한 번도 이렇게 따뜻한 밥상에 앉아본 적이 없었지요. 성년이 옆에서 봉이 입을 닦아주다가 춘삼을 돌아보았습니다. 왜 그러시오? 그냥요. 이런 것이 좋습니다. 성년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저도요. 그날 밤 춘삼은 형 봉만을 찾아갔습니다. 형이 월성 아래 주막에 머물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지요. 주막 구석에서 형을 발견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옷이 지저분했지요. 춘삼, 봉만이 눈을 피했습니다. 형님, 할 말 없냐? 들으러 왔습니다. 춘삼이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노자돈과 옷가지였지요. 어머니가 싸셨습니다. 봉만은 보따리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지요. 춘삼아, 예. 나는 내가 부러웠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면서 눈이 안 흔들리는 것. 그게 부러웠어. 춘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 살아. 봉만이 보따리를 낚아채 어깨에 맸습니다. 주막 문을 나서서 걸어갔지요. 춘삼은 그 등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형이었습니다. 한 번도 잘해준 적 없는 형이었지만 그래도 형이었지요. 윤도삼의 무덤이 있는 야산이었습니다. 해질녘 성령과 춘삼 그리고 새 아이가 찾아갔지요. 아이들이 각자 들꽃을 한 아름씩 안고 왔습니다. 준이는 하얀 꽃, 새봄이는 노란 꽃, 봉이는 아무 꽃이나 잡히는 대로 뭉텅이로. 성년이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 왔소. 이제 당신 이름이 깨끗해졌소. 바람이 지나갔지요. 무덤 위에 풀이 살랑 흔들렸습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어. 준이는 씩씩하고 새봄이는 야무지고 봉이는 천하무적이요. 준이가 무덤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누명 벗었어요. 이제 아버지는 죄인이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지요. 그러나 또렷했습니다. 새봄이도 꽃을 놓았습니다. 아버지, 저 새봄이에요. 봉이가 뒤뚱뒤뚱 다가와 꽃다발을 쾅 올려놓았지요. 아버지, 꽃. 바람이 다시 지나갔습니다. 새 아이의 들꽃이 무덤 위에 나란히 놓였지요. 춘삼은 그 뒤에 서 있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그러나 이 집안 곳곳에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 아이들의 눈매 속에 준이의 눈빛 속에 성년이 밤마다 쥐었던 주머니 안에 있는 사람. 춘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이춘삼입니다. 아가씨와 아이들 곁에 있는 사람이요. 못나고 투박하지만 열심히 살겠습니다. 바람이 한 번 더 지나갔습니다. 성년이 옆에 앉았지요. 무덤을 바라보며 고마워하겠지요. 누가요? 당신. 아이들 곁에 이런 사람이 있어줘서. 춘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왔지요. 아이들이 뒤에서 제잘거렸습니다. 봉이가 또 넘어졌고 새봄이가 일으켜 세워주었지요. 준이가 작은 것들을 돌보는 눈빛으로 동생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를 닮은 눈이었지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들판을 붉게 물들였지요. 춘삼은 일어서며 성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성년이 그 손을 잡았지요. 굳은 살 투성이의 투박한 손. 논을 살리고 샘을 찾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옥에 갇히고도 흔들리지 않은 그 손이었습니다. 가지요. 예. 두 사람이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뒤를 졸졸 따랐지요.
봉이가 춘삼 등에 엎혀달라고 손을 뻗었습니다. 높아요? 그래, 높다. 세봄이가 성년 손을 잡았고 준이가 그 옆에서 걸었지요. 노을빛 들판 위를 다섯이 걸었습니다. 나란히 세월이 흘렀습니다. 춘삼과 성년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지요. 식봉댁이 미역국을 끓이며 눈물을 글썽이고 이감혁이 대청마루에서 아무 말 없이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것이 이감혁의 방식의 기쁨이었지요. 진참봉이 찾아와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이는 코가 납작했지요. 아이고, 아버지 코를 닮았구나. 납작하단 말씀이지요. 춘삼이 웃자 진참봉이 껄껄 웃었습니다. 납작해도 좋다. 실한 코야. 영복이 아이를 안고 방 안을 뱅글뱅글 돌았지요. 아버지는 다리, 어머니는 머리. 다 모여서 한 사람이 되었구나. 준이가 아기 옆에 쪼그려 앉아 손가락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아기가 그 손가락을 꼭 쥐었지요. 오빠야. 성년이 웃으며 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이의 눈이 반짝였지요. 이제는 경계가 없는 눈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춘삼이 논에서 돌아왔을 때 준이가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지요. 이제 10살이 된 준이는 제법 힘이 붙어 있었습니다. 혼자 하느냐? 예. 잘 되지요. 잘 된다. 준이가 웃었습니다. 이제 10살이 된 아이의 웃음은 성년을 빼닮았지만 눈을 빛내는 눈매만은 윤도삼 그대로였습니다. 춘삼 아저씨, 준이가 도끼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요, 크면 아버지 일을 이어받고 싶어요. 어떤 일이냐? 억울한 일을 보면 나서는 거요. 아버지가 최자수 잘못을 알면서도 고발하려 했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춘삼은 준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10살짜리의 눈이 참으로 깊었지요. 아버지처럼 되고 싶냐? 아저씨처럼도요. 아저씨는 무서워도 피하지 않았잖아요. 춘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왔지요. 준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잘 자라거라.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춘삼이 논에서 돌아왔을 때 성년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지요. 두 팔을 높이 들어 빨래줄에 옷을 걸고 있었습니다. 햇볕이 성년의 얼굴에 내려앉아 있었고 바람에 치마가 나부꼈지요. 춘삼은 대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왜 거기 계시오? 아가씨가 빨래 넣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을? 별것입니다. 춘삼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지요. 아가씨가 햇볕 아래에서 빨래를 넣는 것이 저한테는 별것입니다. 성년은 입술을 깨물더니 웃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그러나 그 말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지요. 춘삼은 소매를 걷어올리며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빨래 바구니를 들어 성년 옆에 놓았지요. 둘이 나란히 빨래를 넣었습니다. 춘삼이 빨래를 집으면 성년이 줄에 걸었지요. 손이 맞닿을 때마다 성년이 피식 웃었고 춘삼은 귀까지 빨개졌습니다. 마당 한켠에서는 봉이가 땅을 파고 있었지요. 준이가 그 옆에서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봄이가 아기를 안고 흔들고 있었지요. 식봉댁이 부엌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것들 빨래 하나 넣으면서 왜 저리 웃어? 그러나 식봉댁도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감혁이 마당에서 춘삼을 불렀습니다. 춘삼아. 예. 너는 나를 원망하지 않느냐? 내 놈이라도 가거라. 그런 소리를 한 것. 춘삼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아버지. 그날 아버지가 저를 보내지 않았으면 저는 아가씨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원망은 없습니다. 이감혁은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서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지요.
고맙다.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춘삼은 들었지요. 평생 처음 듣는 아버지의 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해가 더 흘렀습니다. 봄이 왔고 논에 모를 심었지요. 준이는 서당에서 돌아와 매일 춘삼에게 배운 것을 이야기했고 세봄이는 성년에게 바느질을 배웠습니다. 봉이는 세상 모르고 마당을 뛰어다녔고 막내는 이제 걷기 시작했지요. 춘삼은 그 봄날 아침 소여물을 끓이다 말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지요. 25해 동안 아버지와 형의 그늘에서 살던 사내. 아버지에게 내 놈이라도 가거라는 소리를 들으며 집신을 꿰던 사내. 그 사내가 지금 봄볕 아래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굳은 살 투성이었고 얼굴은 여전히 까맸지요. 그러나 그 손이 샘을 찾았고 목화를 키웠고 아이들의 손을 잡았고 혈서를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옥에 갇혀서도 흔들리지 않았지요.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 손이 한 일은 하나도 투박하지 않았습니다. 성년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서방님, 왜 멈추셨어요? 하늘 보았습니다. 파랬죠? 예, 아주 파랬습니다. 성년이 하늘을 올려다 보았지요. 옆에서 둘이 나란히 바람이 지나가며 성년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마당에 선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길게 뻗었지요. 준이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봉이를 데리고 세봄이도 아기를 안고 따라 나왔지요. 5이 마당에 섰습니다. 햇볕에서 준이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매 안을 만졌지요. 주머니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주머니를 관아에 맡긴 뒤로 소매가 비어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비어 있어도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지요. 아버지가 맡긴 것을 제대로 썼다는 것. 그것이 준이의 가슴을 채우고 있었지요. 어머니, 예. 아버지가 지금 어디서 보고 있을까요? 성년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 우리 다 보고 있겠지. 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좋겠다. 마당이 조용했지요. 바람이 한 번 더 지나갔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지요. 봉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배고파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마당에 웃음이 가득 찼지요. 사람의 진짜 값은 생김새로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보아야 드러나는 법이지요. 춘삼의 손은 여전히 투박하고 얼굴은 여전히 까맸지만 그 사내가 살아온 한 해 한 해가 그 한 해가 쌓인 세월이 진짜 춘삼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춘삼 곁에 3년을 숨어 살다 처음으로 햇볕에 웃음 짓는 성년이 있었지요. 장터에는 그 뒤로도 한동안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최자수가 잡혀가던 날을 사람들은 오래 기억했지요. 3년 동안 억울하게 죄인 취급받던 윤도삼의 이름이 그날 장터 한가운데서 되살아났습니다. 장운감이 그날 저녁 춘삼에게 말했지요. 춘삼아, 내가 전에 말했지. 사람이 살아온 것이 드러나는 날이 왔구나. 예, 기억합니다. 그 말이 이제 알겠느냐? 춘삼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무엇이냐? 살다 보면 보이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안 보이던 것이 장운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본 사람만 아는 것이지. 홍상고을 사람들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성년을 수군거리던 이들이 먼저 찾아와 사과했지요. 포목장수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씨, 내가 그 전에 소문을 들어 이상하게 뎁뎁디다. 미안하오. 괜찮습니다. 아니요. 나도 최자수에게 세금 더 내는 것이 무서워 입을 닫았으니 나도 죄가 있어. 그 말을 성년이 들었지요.
저녁에 춘삼에게 말했습니다. 이 고을 사람들이 최자수가 무서워 입을 닫고 있었던 것이요. 지아비가 혼자 맞섰던 게 아니었소. 그렇지요. 그러면 지아비도 외롭지 않았을 것이요. 성년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멀었지요. 외롭지 않았을 것이요. 그 말을 2번 하는 것을 춘삼은 들었습니다. 스스로를 달래는 말이라는 것도 알았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년이 스스로 다독이는 것을 기다렸지요. 잠시 후 성년이 춘삼을 돌아보았습니다. 서방님, 예, 고맙소. 무엇이요? 기다려주는 것이요. 제가 혼자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것이요. 춘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성년 옆에 앉아 있었지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방에서 봉이가 코를 골랐지요. 준이는 조용히 자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없이 처음으로 빈 소매로 춘삼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빈 소매가 참 가벼워 보였지요. 아버지가 맡긴 것을 제대로 쓴 아이. 이제 그 짐을 내려놓은 아이.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사람이 될지. 춘삼은 그것이 기대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가 자식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창밖에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당의 나뭇잎이 살랑 흔들렸지요. 달이 밝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경상도 월성에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왔다 합니다. 굳은 살 투성이의 투박한 손 하나가 샘을 찾고 목화를 키우고 억울한 넋을 달래고 아이들의 손을 잡은 이야기. 떠밀려 왔어도 대문을 넘은 것은 제발이었던 사내의 이야기. 그리고 3년을 숨어 살다가 처음으로 따뜻한 밥상 앞에 앉은 한 여자의 이야기. 사람의 값은 생김새로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보아야 드러나는 법이지요. 그것이 이 이야기가 전하는 단 하나의 말입니다.